행정벌입니다. 시험에 행정벌도 2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형벌 314, 15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벌하고 행정벌에는 행정벌이 2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앞에서 한 행정처분이 2문제 정도. 행정벌에는 행정형벌이 있고 행정형벌이 있고 그 다음에 행정질서벌이 있습니다. 행정질서벌. 이것도 단순히 다 암기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행정형벌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징역, 벌금을 행정형벌이라 하고, 질서벌은 과태료가 질서벌입니다. 질서를 안 지키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것. 형벌 가장 무거운 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다음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2개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는. 그런데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고, 취득가격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과태료 부과하는 게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부관직상투. 앞에서 금지행에서 관직상투했습니다. 무가 뭐냐면 첫 번째 무등록 개업공개사,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 그 다음에 이게 금지행입니다.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의뢰인과 직접 거래, 의뢰인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탈세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 등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앞에 금지행에서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유사, 이중, 양도, 임정비광, 매무수거. 이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유사라는 말 들어가는 게 우리 교재에, 우리 지금 암기 프린터에는 지금 그 순서대로, 제가 적어 놓은 순서대로 되어 있죠? 암기 프린터에는 몇 번에 있습니까? 프린터 암기해야 되는 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21번에 있고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암기 프린터 22번에 있죠? 21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고, 22, 300, 우리 교과서는 316페이지가 암기 프린터는 22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에는 제가 칠판에 적어 놓은 순서대로 되어 있고, 우리 교재는 지금 316페이지에 보면 유사라고 되어 있는데, 유사라는 말 쓰는 게 3번에 유사라는 말이 있죠. 3번 유사라는 말이 있고, 또 유사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유사명칭 사용이라는 말이 8번에 보면 유사라는 말이 나오죠? 8번이 아니고 유사라는 말이 어디에 있어요? 몇 번에 있어요? 유사명칭 사용금지 6번에 있네요. 6번 유사. 유사가 2번 있고, 그 다음에 이중이라는 말이 또 2번 있습니다. 이중은 어디 2번 있냐면은 3번, 4번에 아랍의 숫자 2가 있죠? 그 이중이고요. 그 다음에 양도라는 말도 2번 있어요. 양도. 1번 양도되어. 그 다음에 8번 양도되어. 그래서 이렇게 책은 제가 적은 순서하고 다르고요. 암기 프린터 22번에는 제가 적은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유사명칭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그래서 부동산 뉴스 대표,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대표라는 말 쓰면 안 됩니다. 실제 동업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 같이 학원 다니다가 돈은 있는데 시험은 합격 안 하고, 보통 보면 그래요. 합격만 하면 돈 벌 사람은 합격 못하고, 합격해도 돈 못 벌 사람은 합격하고, 그래요. 통계를 보면.
그래서 돈 있는 분하고 학교 간 사람하고 동업을 같이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명함에다가 돈 낸 사람은 사장이라고 적으면 안 된다고요. 대표, 사장, 회장 이런 거 적으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유사명칭 사행금지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통상적으로 300만 원 정도 벌금이 선고되더라고요. 명함에 대표라고 새겨 다니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으면서 대표라는 말 쓰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아니면서 발품 부동산, 부동산 카페, 그 다음에 트러스트 부동산, 이것도 이번에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성배 변호사에게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죠. 유사명칭 사행금지 위반으로. 부동산이란 말도 쓰면 안 됩니다. 개업공개사가 아니면. 간판에다가 부동산 카페, 발품 부동산 이렇게 적어놨다고요. 그래도 처벌받는다고요. 개업공개사 아니면서. 그 다음에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이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중계약서나 이중직업은 징역 벌금 대상이 아니죠. 자격증 양도되어 한 자, 등록증 양도되어 한 자, 양수되어 받은 자, 빌려준 사람이나 빌린 사람이나 처벌 규정이 똑같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똑같습니다. 지금 마이크 안 나오죠?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임시중개시설물 그냥 끄고 말했는데 똑같잖아요 지금. 켜고 말한 거하고 똑같죠? 저기 안 움직이잖아. 이거 무겁기만 무겁네. 안 나올 거야. 안 나오는 것 같아. 예,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입니다. 그래서 양도대여 한 사람이나 양수대여 받은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빌려준 사람이나 빌린 사람이나 처벌 규정 똑같다. 그 다음에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 그 다음에 비밀준수 의무 위반입니다. 비밀준수. 비밀준수 위반 요거 하나만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반의사 불벌죄는 공인중개사법에 이거 하나밖에 없다. 앞에서 했죠. 비밀준수.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는 벌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아니면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한 경우입니다. 개업공개사가 아니면서 임대문의 이런 거 써붙여 놓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근데 건물주가 자기 건물에다가 핸드폰 번호 임대문의 적어놔도 주인 직접 임대 이런 거 써놔도 상관없죠? 네. 건물주도 아니면서 개업공개사도 아니면서 임대문의 이런 거 적어놓으면 컨설팅업자 이런 분들 무등록업자가 광고만 해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그 다음에 금지행위에 보면 매매를 업으로 한 경우 무등록업자와 협력하는 행위,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서 받는 행위, 거짓되는 행위. 이거 앞에 금지행위에서 했어요. 매무, 수거, 관직, 상투. 금지행위죠. 그래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317페이지 양벌규정입니다. 양벌규정. 양벌규정이라는 것은 양쪽을 다 벌한다 이 말이에요. 직원이 잘못하면 그 직원만 벌하는 게 아니라 사장도 벌하는 게 양벌규정이죠. 근데 사장이 잘못하면 사장만 처벌받아요. 직원은 처벌받잖아요. 직원이 잘못했을 때만 사장도 처벌받을 수 있는 게 양쪽을 다 벌한다고 해서 양벌규정이라고 합니다. 317페이지 3번에 양가로 1번. 이게 법 제50조에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한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이 법 제48조, 48조가 뭐냐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49조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 두 개를 합해서 뭐라고 부른다? 우리는 행정형벌. 행정형벌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한 외에 그 개업공개사에 대해서도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벌금형. 직원 잘못으로 사장이 징역을 가는 일은 없다고요. 벌금만 받는다. 그것도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입니다. 시험에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 대신에 동일한 액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예를 들면
직원이 잘못해가지고 비밀누설 위반해가지고 1,000만 원 벌금 받으면 사장도 똑같은 액수의 벌금에 처한다. X라고요.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이고 해당 조에는 1,000만 원 이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직원이 1,000만 원 벌금 받아도 사장은 100만 원 벌금 선고받을 수도 있다.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이지 동일한 액수의 벌금형에 처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부터 밑줄 치시면 이게 소위 과실책임이라고 합니다. 다만 개업공개사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과실이 없으면 양벌 규정에 의해서 벌금을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양벌 규정입니다. 이 양벌 규정에 의해서 사장이 벌금을 받아도 판례는 이 법에 의한 벌금이 아닌 것으로 해석해야 된다. 따라서 300만 원 이상 이 법에 의해 벌금 받으면 3년간 결격 사유죠. 그러나 양벌 규정으로 벌금을 받아도 결격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 법에 의한 벌금이 아니므로 이 법은 좁은 의미로 해석해야 된다. 본인이 잘못해서 벌금 받은 경우만 해당된다. 그 다음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320페이지, 321페이지에 있는데 우리 책에는 지금 구체적 기준을 안 적어놨는데요. 구체적 기준도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체적 기준까지 보겠습니다. 320페이지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 우리 내드린 프린터는 23번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고요. 23번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26번에 있죠. 암기 프린트 26번에 있습니다. 3천만 원 과태료, 요거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있으니까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보면 확, 개, 운, 해공, 명령교. 구체적 기준이 가장 무거운 게 500만 원, 그 다음에 400만 원, 그 다음에 300, 200, 100이 있습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명칭, 광반납, 보이계휴. 구체적 기준 50만 원짜리가 있고요. 30만 원짜리가 있고 2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확이 뭐냐면 확인 설명도 하지 않고 근거 자료도 제시 안 하면 둘 다 안 하면 구체적 기준 대통령령에 500만 원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안 하면 4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협회에 대해서 개선 명령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할 수 있는데 따르지 않는 경우 운영규정을 위반해서 정보망을 설치 운영한 거래정보사업자 해임 징계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협회 임원에 대해서 해임 징계 요구할 수 있다 있었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건 400만 원. 공개사업 운용 실적을 매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되는데 이를 하지 않는 경우 300만 원, 3개월 이내에. 감독상 명령 위반한 협회 거래정보사업자 200만 원. 개업공개사가 감독상 명령 위반하면 6월 이하의 업무정지. 연수교육을 안 받으면 그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면 최대 100만 원입니다. 연수교육 100만 원. 그 다음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보면은 개업공개사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개업공개사 소위 중개인이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광고를 하면서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성명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 등록증 7일 이내에 취소되고 반납 안 하면 50만 원, 자격증 7일 이내에 반납 안 하면 30만 원,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관계증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30만 원, 사무소 이전 신고 의무 위반, 개시 의무 위반은 30만 원, 3월 초과 무단 휴업은 20만 원, 6월 초과 무단 휴업은 임의적 취소, 명칭, 광반납,
보이게 휴. 그 다음에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인데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미제출입니다. 그래서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적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3억에 실거래를 해놓고는 2억이라고 신고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통장에 입금은 3억 시켜놓고 계약서는 2억 돼 있으면 통장 입금표 보자고 하는데 안 보여주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입금표 보여주면 거짓 신고한 게 적발됐기 때문에 취득가격의 5% 100분 5호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겠죠. 그 다음에 거짓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왜 이렇게 구분을 해놨냐면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2분의 1,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5분의 1이에요. 그 56번 암기사항 5분의 1에 보면 이 두 개가 있어요. 이 두 개는 구체적 기준의 5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아무리 늘리더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다. 예를 들면 구체적 기준이 3천만 원이면 5분의 1이면 600만 원을 더하거나 600만 원을 빼줄 수 있다. 더하면 3,600만 원, 빼주면 2,400만 원. 이 사이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2분의 1이라고 하면은 구체적 기준이 400만 원이면 2분의 1을 더하거나 2분의 1을 빼줄 수 있고 더하면 600만 원, 빼주면 200만 원. 그러면 법에는 500만 원 이하라고 돼 있으니까 500에서 200 사이에서만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태료 부과징수권자 누가 부과하느냐, 이게 그 321페이지 맨 밑에 있는데 부과징수한 사람을 보면 확인 설명과 관련되는 것은 등록관청이 개운, 해공, 명령, 이거는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협회나 거래정보사업자. 교육은 시도지사가 하니까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하고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다 등록관청인데 자격증 위반만 시도지사한테 하기 때문에 시도지사가 과태료를 부과징수합니다. 321페이지 맨 밑에 있는 내용을 했습니다. 322페이지에 보니까 지금 우리 책에는 500만 원 과태료, 100만 원 과태료의 구체적 기준을 안 적어놨잖아요. 안 적어놔놓고는 또 이게 지금 322페이지 그 구체적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고 돼 있죠? 위반행위, 동기, 결과, 횟수를 참작하여. 책에는 없는데 제가 저 칠판에 적어놨어요. 400, 300, 200 구체적 기준이에요. 저게. 이 구체적 기준 범위 내에서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여기까지 하고 324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작년에 5문제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작년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외국인 토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던 토지거래 허가제가 3개가 합해져서 지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바뀌었습니다. 등. 325페이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목적을 보면 우리 책에는 지금 두세 문제 출제된다고 했는데 작년에 5문제 나왔어요. 원래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만 2-3문제, 토지 거래 허가에서 2문제, 외국인 토지법에서 1문제에서 5문제가 출제됐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부동산 목적입니다. 목적은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325페이지. 부동산 거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밑에 2번 용어의 정의입니다. 부동산이란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말하고 부동산 등이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중개대상물에는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도 중개상물이죠. 그 시험에 중개대상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된다 하면 X예요. 중개상물 중에서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부동산이 아니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서 이 법에서 용어 정의는 부동산 학계론, 광의의 의미의 부동산, 협의의 의미 부동산,
민법상 부동산 다 다르다고. 이게 지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에서는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부동산 아니라고 돼 있죠? 부동산 거래 신고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이 용어 정의에서.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란 매도인과 매수인을 말한다. 외국인도 포함하고요. 그러면 민법에서 거래 당사자라고 하면 임대인, 임차인도 거래 당사자예요. 근데 여기서는 무슨 말이냐면 임대인, 임차인은 거래 당사자가 아니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니란 이야기의 임대차는 매매만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왜 거래 당사자가 나오냐면 거래 당사자 직거래인 경우는 거래 당사자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매도인, 매수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돼요. 직거래인 경우 거래 당사자. 그 다음에 4번 외국인 등의 용어 정의해 보니까 기업,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단체, 법인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의 2분의 1,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 그 다음에 리얼의 임원의 2분의 1 이상,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326페이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이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을 외국인이 가지고 있으면 외국인 등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외국정부 국제기구도 해당된다. 그래서 암기 프린트 56번에 2분의 1에 보면 2분의 1이 10개 있는데 2분의 1에 보면은 외국인 용어정의라고 돼 있죠. 외국인 등에 해당되려면 2분의 1 이상입니다. 초과가 아니라 2분의 1 이상. 그 우리 용어정의는 없는데 판례는 외국의 시민권을 취득해도 외국인입니다. 그런데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외국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2교포라는 말을 많이 씁니까? 제1교포라는 말을 많이 씁니까? 제1교포라는 말을 많이 쓰죠. 제2교포라는 말은 그렇게 많이 안 쓰잖아요. 왜냐하면 제1교포는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영주권밖에 없어요. 시민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고 제2교포는 시민권 취득하면 미국 사람입니다. 이 법상 시민권을 취득하면 외국인이고요. 영주권을 취득해도 외국인이 아니라고요. 외국인의 용어정의에서 판례에 의하면.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입니다. 2번 2절 328페이지 신고 의무자입니다.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해야 된다. 원칙. 거래 당사자는 매도인, 매수인이라고 했죠? 임대인, 임차인은 거래 당사자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지자체 등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단독으로 합니다.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한다 이 말은 거래 당사자 공동으로 서명 또는 신고서에 날인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출은 한 명이 제출하면 됩니다. 예외,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예외는 개업공개사 중개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반드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시험에 개업공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거래 당사자가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된다 하면 X입니다. 반드시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야 됩니다. 중개 거래인 경우에는 반드시 개업공개사가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방가로 2번 신고 대상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입니다. 아까 부동산의 용어 중에 임목, 광업재단은 해당되지 않았죠? 토지 건축물입니다. 매매계약만 합니다. 교환, 임대차, 증여, 상속,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습니다. 그 밑에 택지개발 촉진법, 주택법 등에 대한 공급계약입니다. 그 중에서 좀 신경 쓸 게 1번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6번 주택법, 이 두 개가 개인하고 관련 있는 내용들인데요. 최초 공급계약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작년에 신설됐습니다. 옛날에는 처음에 아파트 분양받을 때는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았다고요. 근데 지금은 최초로 분양받았을 때에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공급계약이니까. 그럼 여기에 7개 법률에 지금 뭐가 안 들어갔냐면 건축법이 안 들어가 있어요. 건축법. 그래서 단독주택 30호, 공동주택 30세대,
그 다음에 오피스텔 30실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법을 적용받고 오피스텔 30실 이상이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아요. 그러면 반대로 29호 단독주택을 호라고 하죠? 공동주택을 세대, 오피스텔을 실이라고 불러요. 그럼 29호, 29세대, 29실까지는 건축법상 허가 대상이에요. 그럼 29실, 29세대, 쉽게 말하면 연립, 다세대 이런 거 분양받으면 부동산 거래 신고할 필요 없고 그 분양권을 전매할 때도 부동산 거래 신고할 필요 없어요. 근데 아파트는 처음 분양받았을 때도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고 이를 전매할 때도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초 공급계약 처음 분양받았을 때도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된다. 30호, 3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래서 328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3번의 동그라미 기억은 뭐냐면 이 항에 따른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그러면 29호, 29세대까지는 처음 분양받았을 때도 할 필요 없고 전매할 때도 부동산 거래 신고할 필요 없는데 30세대 이상인 경우는 처음 분양받았을 때도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고 이를 전매할 때도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329페이지 도시 및 주거환경영비법 제48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이것도 즉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고요. 근데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영비법 제48조에 의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투기과열지구안에서는 전매가 안 되도록 받겠죠, 법이. 그런데 다만 예외가 이번에 1월 달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영비법 시행령이 개정됐는데 예외적으로 1가구 1주택으로서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것은 전매가 허용되도록 받겠죠. 도시 및 주거환경영비법 시행령. 제 밴드에 어제도 올려주는데 그 바뀐 거. 우리 학원에 있는 분들은 별로 안 들어오고 인터넷으로 듣는 분들이 많이 글 올리더라고요. 댓글 보면. 그 하루에 한 개 정도만 풀어보면 돼요. 그냥 무음으로 해놓고 심심할 때 한 문제 정도 보면 되겠죠. 양가로 2번 신고기간, 신고관청, 신고방법입니다. 신고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잔금일로부터 60일이 아니고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라고요. 그래서 계약일로부터 60일 우리 프린터 내드린 거에 보면은 37번에 있네요. 암기 37번. 암기 37번에 보면 계약일로부터 하는 게 2개, 60일 이내 하는 것, 잔금일로부터 하는 게 2개예요. 1번 부동산 거래 신고, 2번 외국인 계약 원인 취득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60일. 그 다음에 3번 소유권 이전 등기,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 그 다음에 4번 취득세 납부,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계약일로부터 60일인지 잔금일로부터 60일인지 지금 이게 계약일로부터 60일 이것도 지금 바꾸자는 논의가 되고 있더라고요. 너무 60일이 기간이 기니까 실제 시세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어쨌든 60일입니다. 현재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 되겠습니다. 신고관청은 부동산 소재지, 시장, 군수구청장인데 시장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그래서 제가 아까 수원시장, 전주시장, 청주시장, 포항시장, 창원시장과 같이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시장은 등록관청도 아니고 신고관청도 아니고 지도감독관청도 아니고 공인중개사법상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어요. 수원시장 같은 사람은. 왜? 구가 있었기 때문에 구청장이 다 한다고요. 그 시장은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고 특별자치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도 신고관청이라고요. 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장은 서귀포시장하고 제주시장을 말합니다. 군수구청장이 신고관청이다.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부동산 소재지. 등록관청은 사무소 소재지였죠?
등록관청하고 신고관청이 있는데, 등록관청은 사무소가 원주시에 있고, 부동산은, 땅은 횡성군에 있다. 횡성군에 있는 땅을 원주시에 있는 중개사무소에서 중개를 했다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어디다 해야 되냐고요? 횡성군수한테 해야 돼. 부동산 거래 신고관청에.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관청. 우리 지적법에는 소관청이라는 말 나오잖아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똑같아. 소관청도 구가 있으면 모두 구청장이에요. 구가 있는 경우는. 우리도.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상은 소위 공법에서 말하는 대도시 시장이 하는 일은 전혀 없어요. 공인중개사법에는. 공법에서 대도시 시장이라면 인구 50만 이상 시를 말하죠. 인구 50만 이상의 시.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구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대부분. 물론 지금 설치 안 된 데가 남양주시, 파주시, 화성시 이런 데가 지금 인구는 많은데도 구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공법하고는 다르다고요. 공법 도시계획 위반 결정은 시장 군수가 하는데 구청장이 안 하는데, 우리는 구청장이 있으면 모두 구청장이 해당 관청이라고. 신고관청, 등록관청, 소관청 다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신고 방법은 방문신고가 있고 전자문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계약 체결 시, 즉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 즉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할 필요도 없고, 정정신청, 해제신고, 변경신고 할 필요도 없고, 확정일자 받을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다 없어요. 그리고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우대, 대출금리도 우대해주고요. 그 다음에 등기비용도 절약됩니다. 그래서 의뢰인들이 전자계약서 적자고 요구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젊은 분들은 알고. 그래서 전자계약서 적으려면 한국무역정보통신주식회사에 별도의 공인인증서를 받아야 돼요. 정부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 있어요. 한국무역정보통신주식회사라고 인터넷 치보면 나올 거예요. 은행 법용 공인인증서가 아닌 따로 공인인증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의뢰인들은 휴대폰 가지고 본인 인증을 해야만 가능해요. 계약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물건 팔아먹는 걸 방지할 수는 있겠죠. 모르는 사람이 오면 전자계약서 적는 게 오히려 좋아요. 좀 젊은 분들 오면 하면 되겠죠. 나이 드신 분들은 변화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전자계약서 적는다고 하면 싫어할 거예요. 그럼 전자계약서 적으면 계약서 5년 보존할 필요도 없어요. 시스템상 자동 보존된다고요. 따로 종이 문서가 없어요. 인터넷상만 계약서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고 절차, 거래 당사자 직거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30페이지 방가로 2번 개업공개사가 계약서를 작성 교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하는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 방법. 좀 덥지 않아요? 히터 좀 이제 끄죠? 한 10분만 남았는데. 신고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자문서는 본인이 있고 대리인이 있는데, 대리인은 전자문서 안 됩니다. 본인만 전자문서로 가능합니다. 그럼 거래 당사자 직거래인 경우 거래 당사자가, 개업공개사 중개인 경우는 개업공개사가 전자문서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보면 중개거래인 경우는 개업공개사가 거의 100% 전자문서로 합니다.
RTMS라고 RTMS 이게 그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자동적으로 시군구로 연결되어 있고 시군구로 연결되면 거기서 인터넷상 하면 된다고요. 전자문서로. 전자문서로 할 것 같으면 원래 신고하러 가는 사람 신문증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자문서인 경우는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됩니다. 이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공인인증서는 은행, 법용이 있으면 돼요. 그 전자계약서 적을 때만 한국무역정보통신주식회사의 별도의 공인인증서를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리인은 안 된다. 그 다음에 방문신고는 본인이 할 수도 있고 대리인이 할 수도 있습니다. 방문신고 또는 신고서 제출이 되겠습니다. 본인이 신고를 할 때는 신문증을 제시해야 됩니다. 신문증이 지금 우리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는 거래 당사자를 대리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래 당사자를 대리하면 신고하러 가는 사람의 신문증은 항상 있어야 됩니다. 대리인 신분증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본인 자필 서명이 있는 위임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본인의 신분증 사본. 처음에는 본인 신분증에도 자필 서명이 있는 신분증 사본이어야 되는데 지금은 자필 서명 없어도 됩니다. 신고하러 가는 사람 신분증은 항상 있어야 됩니다. 본인이라고 하면 이게 본인이면 거래 당사자가 될 거 아니에요. 거래 당사자면 매도인, 매수인 두 명 거 다 받을까요? 아니면 둘 중에 한 명 거만 받을까요? 이거 예, 하나만 한 명만 받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은 둘 다 해야 돼요. 공동으로 신고한다라고 돼 있어요.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는데 제출은 한 명이 제출해도 돼. 제출. 지금 이거는 뭐냐면 신고서 제출을 대행하는 거예요. 신고서 작성을 대행하는 게 아니고 작성해가 사인 서명 또는 날인은 둘 다 해야 되고요. 매도인, 매수인.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현실적으로는 매수인 걸 받고 있더라고요. 법무사들이. 왜냐하면 법무사가 매수인을 대신해서 등기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수인 거 현실적으로 받고 있더라. 둘 다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은 법적으로 사람 회사니까 법인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이 있어야 되고요. 신분증이 없으니까 법인인 경우는 법인 인감증명서가 있으면 됩니다. 법인 인감증명서.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를 대신해서 제출을 하는 사람은 소공은 가능한데 보조원은 안 된다. 소공의 경우에는 소속공개사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 항상 신고하러 가는 사람 신분증은 있어야 된다 했어요. 그래서 소속공개사 신분증만 있으면 되고 개업공개사의 위임장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분증 주민등록번호 입력해버리면 고용신고되어 있으면 소속공개사라는 게 다 나타나거든요. 전산에. 그래서 굳이 위임장 같은 거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방가로 3번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이 신고사항인 경우입니다. 331페이지 방가로 3번인데 그 자금 조달 계획 실입주 여부 뒤에 나옵니다만은 투기과일지구안에서 3억 이상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자금 조달 계획과 실입주 여부를 제출해야 돼요. 그 이유는 편법으로 증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 332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8번 이게 투기과일지구에서 3억 이상인 주택입니다. 3억 초과가 아니라 이상이에요. 3억 이상 주택 자금조달 계획 제출해야 되는데 자 다시 그러면 331페이지 방가로 3번 자금조달 계획과 입주계획이 신고사항인 경우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 계획과 거래대상 주택의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와 입주 예정 시기
매수인가 신고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신고서를 제출할 때 매수인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자금조달계획, 입주계획서를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다만 신고서와 분리하여 제출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3번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자 중 매수인 외의 자가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매수인은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자에게 거래계약 체결로부터 50일 이내에 50일 메모하십시오. 50일 이내에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 매수인이 별도로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 4번 매수인이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와 분리하여 제출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위임을 받은 사람은 자금조달, 입주계획서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자금조달, 입주계획서 제출을 하려는 사람은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줘야 된다. 항상 신고할 때는 신분증은 보여줘야 됩니다. 자, 50일이라고 하는 거 네모하라고 했는데요. 원래 자금조달계획 실입 여부를 매수인이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신할 수 있다고 누가 중개거래인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 신고를 하니까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50일 이내에 개업공개사한테 줘야 개업공개사가 6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 신고를 할 거 아니에요. 50일 이내에 제출한다는 말은 이거 개업공개사한테 제출하는 거예요. 신고관청에 제출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신고하려는 자에게. 그럼 개업공개사는 이거 갖다가 직접 방문해서 제출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개업공개사도 전자계약서에다 그냥 자금조달계획 빈칸 채워 넣으면 돼요. 이거 어디 부모한테 받았다. 부모한테 받았으면 세금 내야 되겠죠? 증여세 내야 되잖아요. 이게 편법 증여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금조달계획과 실입여부를 제출하라고 해서 서울 서초에서 11억짜리를 18세가 당첨됐어요. 피가 프리미엄이 바로 2억 붙었는데 그 자리에서 이거 계약 포기했어요. 미성년자가. 만약 이걸 계약하면 프리미엄 붙어도 뭐가 문제예요? 돈 이거 자금 출처 어디서 자금 출처 돼야 되잖아요. 그럼 부모한테 받았다면 세금 내는 게 더 2억 넘는다고 세금이. 그래서 미성년자들 편법 증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이게. 나이 먹은 사람은 소명만 하면 되니까 그냥 돈 번 거 다 모았다. 그럼 생활비는 부모한테 받았다 이렇게 해도 돼요. 생활비를 주는 건 세금 대상이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한테 주는 거 또는 자식이 부모한테 주는 거. 그리고 공무원 장관들 인사청문회 하는데 보니까 해외 송금, 자식 교육비 송금해도 처벌 안 받죠? 조윤선 전 장관도 60개월 동안 5년 동안 70억 생활비로 썼다. 나와있어. 지금 인터넷 치봐요. 생활비 해보면 나와있다고. 그렇게 난 그래서 와이프한테 그거 어떻게 쓰면 못 쓰겠다니까 저 갖다 줘봐라. 내가 못 쓰는 거 한번 써볼게. 이렇게 하도록 한 달에 1억씩. 근데 계속 쓰라고 하면 못 쓸 것 같은데 한두 달은 몰라도. 쓸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럼 하루에 300만씩 계속 써야 돼. 하루에 300만 이상씩. 300만씩 안 쓰면 그거 보니까 황금빛 내 인생 보니까 3천만 원 주대 가 3천만 원 오늘 다 쓰고 와라. 이러니까 백화점에 가서 매일 가라고 하면 그거 갈 수 있겠어요? 매일도 가. 자, 어쨌든, 그래서 자금조달 계획, 이거 돈 어디 나서 사는 거냐, 이거 물으면은 돈 안 버는 사람은 미성년자들한테 이게 편법으로 사주는 거 이런 걸 좀 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이런 제도가 생겼습니다. 투기과일지구만 해당되니까 거의 서울 수도권 지역하고 일부 투기과일지구 참고로 그 지금 현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보면은 조정지역이라는 게 있고요. 조정지역. 그 다음에 조정지역 안에 다시 투기과일지구가 있습니다. 투기과일지구. 투기과일지구가 있고요. 투기과일지구 안에 다시 투기지역이 있습니다. 투기지역. 투기지역은 당연히 조정지역 안에 들어가요. 이걸 조정지역 안에서 다시 투기지역으로 더 세분화해놨다고요. 그래서 지금 투기과일지구에서 3억 이상 주택입니다. 주택법상 주택입니다. 주택법상 주택은 단독주택, 공동주택으로 나누어진다. 단독주택, 공동주택도 건축법상 단독주택과 주택법상 단독주택이 달라요. 단다다공, 단다다공, 아연다기. 이게 건축법상 주택이 건축법상. 건축법에서는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 총리 공간도
단독주택이에요. 근데 주택법에서는 없어요, 이게. 그리고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건축법에는 이렇게 되는데 기숙사는 주택법에서는 또 분류되어 있잖아요. 주택법에서 오피스텔 이런 건 준주택이죠? 오피스텔은 이게 자금조달계획 제출 안 해도 된다고 주택이 아니니까 준주택이니까 주택법에서 법마다 쓰는 용어가 다르다고 했어요. 돈은 주면 잘 쓸 수 있다고 하면서 공부는 왜 못하냐고 공부도 좀 하세요. 그렇게 돈 쓸 만큼. 신고서 제출 어제입니다. 방가로 4번. 맨 밑에 있는 거 방가로 4번. 부동산 거래계약 정보 시스템. 이게 바로 전자계약서입니다. 전자계약서 작성하면은 따로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확정일자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332페이지. 업무의 전자적 처리, 전자계약서 적으면 다 할 필요 없다는 말씀 드렸고요. 양가로 4번 신고 필정의 발급 및 어제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신고 필정 지체 없이 발급합니다. 작년 초까지만 해도 적시였어요, 적시. 지금은 지체 없이로 다 바뀌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가.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에 동그라미 2번 부동산 거래 신고 필정을 발급받으면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규정에 의한 계약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양가로 5번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는 거 요거까지만 한번 암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기 프린트 13번에 있습니다. 13번 실종 중개인 기소 실종 중개인 기소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많이 출제됐습니다. 거의 해마다 나왔어요.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될 사항. 입자 실종 중개인. 그냥 실종이 아니고 이번에 새로 추가된 게 뭐가 있다고요? 입자. 입자가 뭐냐면 자금조달계획 입주 여부. 이건 물론 3억 이상 투기과일지구 안에 있는 주택인 경우, 주택법상 주택인 경우입니다. 주택법 제2조에 의한 주택. 입자가 뭐냐면 입자가 우리 그 332페이지 맨 밑에 있는 8번이에요. 8번. 입주 여부, 실입주 여부와 자금조달계획. 입자, 조그마한 입자를 실종, 분실한 중개인을 기소했다. 이렇게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 실종할 때 실은 뭐냐면 실제 거래가격이에요. 실제 거래가격. 5번에 있죠? 실종 중개인 할 때 종은 어디 있어요? 부동산 등의 종류. 4번. 그 다음에 실종, 중개인. 중은 7번에 있네요. 개업공개사가 있을 경우에는 개업공개사의 인적사항 등이 들어가야 되고 실종, 중개인 기소. 중개할 때 걔는 2번 계약체결일입니다. 중개인, 인은 인적사항입니다. 1번. 기소, 조건기한입니다. 조건기한 6번. 소는 3번 부동산 등의 소재지입니다.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실종, 중개인, 기소. 같이 한번 시작. 부동산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네. 입자를 실종했다. 조그마한 입자를 실종한 중개인을 기소했다.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 한 번 더 시작. 두 장 이 프린터 암기상이 들어가는 거는 다 중요한 거예요. 이거 책 한 권을 두 장에 다 넣어놨으니까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 그 다음에 이 333페이지 해제 등 신고부터는 다음 주에 하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